3박 4일간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1시간 뒤쯤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계적 비핵화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에 따라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의 방법과 시간표를 결정하는 데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검 후보로 김봉석, 오광수, 임정혁, 허익범 등 4명의 변호사를 선정했습니다. 이들 중 야당이 2명을 뽑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검을 임명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번 주부터 사법발전위원회 등 관련 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의심되는 관계자들을 고발할지 여기서 입장을 내게 되는데 법원행정처의 전현직 판사들이 이런 회의체에 포함돼 있어 논란입니다. 오늘날 서울 용산에서 4층짜리 상가주택이 무너져 60대 여성 1명이 다쳤습니다. 건물 1층과 2층에 음식점이 있었지만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매몰된 사람이 있는지 수색을 하면서 건물이 무너진 원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른 더위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서울 한강공원이 음주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벌어진 술자리에 취객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단속이 불가능할 만큼 쓰레기가 쌓여있는 현장, 취재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월드컵 어디서 볼 텐가? 반려견과 함께하는 응원전에 지금 응모하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12일로 확정이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회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단계적 방식을 수용할 뜻을 시사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이제 구체적인 방법과 시간표를 놓고 양측은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늘 판문점에서 북한과 4차 실무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언급하자 청와대도 남북미 회담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제 잠시 후 1시간 정도 뒤면은 워싱턴을 떠난 김영철 부위원장이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오늘 첫 소식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김 부위원장 일행이 뉴욕의 숙소를 나와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입국대와 마찬가지로 경호 차량에 둘러싸여 항공기 계류장까지 들어가 베이징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공항 이동 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방문할 땐 줄곧 입던 양복 대신 인민복으로 차려입기도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 일행이 탄 중국 국제항공 CA982편은 현지 시간 오늘 오후 7시 58분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베이징 평양 간 가장 빠른 항공편은 내일 12시에 출발하는 고려항공 JS152편입니다. 따라서 베이징서 최소 1박이 불가피합니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뉴욕행 항공기에 탈 때까지 1박 2일간 머물렀지만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 북중 두 나라 모두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자오이타이 국빈관에 머물며 중국 고위급 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번 귀국길에도 중국 대외연락부와 접촉해 방미 성과를 설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31일 정전협정 체결국으로서 중국은 계속해서 마땅한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서 종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의 추가 반응이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된 지 만 이틀이 다 돼가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아마도 곧 친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받은 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의 내용을 받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친서 내용을 보지 않고 언론에 먼저 친서의 실물을 공개한 것으로 해석된 대목입니다. 미국 CBS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실제로 친서를 읽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주말 동안 친서를 검토한 뒤 공식 반응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친서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소식통을 인용해 편지에는 의미 있는 양보나 위협은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김 위원장의 관심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강한 의지와 싱가포르 회담 성공에 대한 열망 등이 담겼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오늘도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We still stand for th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유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기조로 외곽에서의 삿바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단계적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 자, 이거는 그간 주장해온 일괄 타결 방식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해서 여러 궁금증이 나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먼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의 회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던 점, 이것 때문에 이제 단계적인 어떤 비핵화 방식을 수용할 뜻을 시사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제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무래도 의제의 범위가 그곳에 초점을 맞춰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선 그렇다면 어떤 단계를 밟아갈지, 그러니까 비핵화 로드맵을 협의하는 데 집중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회담의 문턱을 낮추고 남은 건 2차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이제 줄곧 일괄 타결 주장했던 것과는 좀 거리가 있고요. 또 최대 압박이라는 말도 이제 사용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 입장과는 좀 변화가 있는 건데 지금 미국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언론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거나 양보를 얻어내기도 전에 이미 북한의 선전전에 또 다른 승리를 안겼다는 이런 우려가 나온다.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그간 이제 트럼프의 방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언론의 분석이기는 하겠지만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자, 그런데 과거와 정말 같은 방식인지 아니면 어떤 트럼프만의 방식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는요.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2003년에요. 미국이 처음으로 제시했지만 북한이 그동안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CVID에 동의했나? 이런 질문에 확답하지는 않았지만 6월 12일 빅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빅딜이 뭐가 될지 이제 주목을 해야지 될 것 같군요. 자, 근데 이제 백악관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을 거라고 또 이렇게 확답을 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면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둘 수 있겠습니까? 과거 협상에서 말하는 단계적 방식은요. 동결, 신고, 사찰이나 검증, 핵무기 폐기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핵 폐기를 먼저 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핵물질이나 ICBM의 해외 반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이 먼저 시행된 이후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단계적으로 한다 해도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과거와 다른 셈입니다. 12일 회담에서 구체적인 단계가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같은 단계적 방식이라고 해도 과거와 현재 방안이 분명히 저렇게 다른 모습인 거군요.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여유를 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양보를 했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은 그런 대신 다른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네, 북미 정상회담에서는요. 비핵화라는 주제를 놓고 언제와 어떻게가 바로 핵심 관건입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여유를 둔 건 북한에게 어느 정도 북한의 입장을 수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대가로 어떻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핵 반출 등 폐기 방식에서는 이미 만족할 만한 답을 얻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체제 보장 조치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협상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예, 또 이 회담 일자가 확정이 되면서 북미 간 실무진들의 움직임도 더 바빠졌습니다. 오늘도 판문점에서는 의제 조율을 위한 북미 간의 접촉이 있었는데요.
판문점으로 가는 통일대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진 기자, 성김주 필리핀 대사를 비롯한 미국 대표단 그리고 이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북측의 회담, 이게 벌써 4번째인데 지금 회담이 끝났습니까? 네, 미국 대표단은 오후 5시 50분쯤 이곳 통일대교를 통해서 서울로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이들이 통일대교의 모습을 드러낸 건 오후 2시쯤입니다. 그러니까 약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정도 회담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미 양측 대표단은 어제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회담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 대표단이 판문점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취재진이 성김 대사를 잠시 만났다고 하죠.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미국 대표단이 머물고 있는 서울 포시즌스 호텔 인근에서 성김 대사를 만났습니다. 이 김 대사는 운동복 차림에 물통을 들고 인근을 산책 중이었는데요. 기자가 오늘도 판문점에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따가 간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회담은 어땠느냐, 그리고 이 대표단은 언제 본국으로 귀국을 하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의제 조율이 다 끝난 게 아닐 테니까 실무자급에서 어떤 정확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겠죠. 자, 오늘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전해진 내용은 있습니까? 네, 실무 접촉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비핵화 프로세스, 그러니까 비핵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북미 두 정상이 만났을 때 논의될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종전선언과 관련된 논의도 새롭게 오고 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표단은 호텔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미리 일정을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안에 철저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말 중요한 뭐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관련 내용이 새 나가면은 이제 정상회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쓰는 거겠죠. 자, 그런데 또 눈길을 끄는 점은 북한 매체들도 지금 관련해서 보도를 자제하고 있다고 하죠. 네, 판문점 실무회담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 실무회담, 그리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소식까지도 전혀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율해야 할 사안이 많은 데다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기사를 신중하게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만큼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조율돼야 할 민감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통일대교에서 신진 기자였습니다. 예, 또 하나의 관심사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이 북미 회담에 이어서 곧바로 열리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청와대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자, 가능성이 커진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와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남북미 종전선언이 성사가 되려면 북미 간의 그 합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남북끼리는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관건은 미국입니다. 예. 근데 지금 미국의 흐름을 보면 며칠간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관건이 미국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키를 주고 있다는 건데 최근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고요?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일단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과 그 이상에 대해서 회의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저 이상이라는 것이 혹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었습니다. 예. 자, 바로 그 다음 날 또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대해서 동맹국들과 계속 조율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조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네요. 또 지난 1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처음 언급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미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백악관 참모진들의 어떤 신중론 때문에 좀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의 신중론을 좀 물리치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북미 종전선언이라는 게 정치적인 선언이라 어떤 큰 부담이 없는 데다가 또 북미 정상회담에 성공한다면 이거를 자축하는
어떤 세리머니 성격으로서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을 한다는 분석입니다. 예, 트럼프의 성격을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의 성격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그렇게 감안해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청와대도 지금부터 어떤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청와대에서는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입장이나 통보를 받지 못했다. 뭐 기다리고 있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밑에선 좀 실무적인 준비들도 진행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뭐 특히 문 대통령 전용기가 언제든지 싱가포르로 뜰 준비가 다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예,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 주변에서는요. 또 며칠 전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청와대 출입기자들도 싱가포르 프레스센터에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개인적으로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미 저 역시도 프레스센터에 등록을 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문 대통령이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하면 한국 기자를 상대로 한 프레스센터는 따로 만들 거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르면 오는 이번 주 8, 9일 사전투표를 할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다음 주에 싱가포르를 가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뭐 모든 이야기가 다 이제 예상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지만 상당히 또 개연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 또 관심 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월 27일이죠. 정전협정 서명됐던 날이 7월 27일이니까 이날 남북미 3국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물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는 그동안 누차례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예. 자, 남북미 3자 선언이라는 것은 당초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안착시키는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 구성이 됐지만 북미 간의 CVID와 CVIG, 다시 얘기해서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체제 보장을 맞교환하는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주는 첫 번째 이행 단계의 하나의 카드로 부각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만 싱가포르에 가서 합류하면 되는데 굳이 그 이후에로 미뤄서 뭔가 유동성이나 변수를 키우는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서 남북미 3자 선언의 그 여부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예,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인 만큼 싱가포르에 어디서 또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도 관심이죠. 회담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3년 전 싱가포르에서 중국과 대만의 첫 양안회담, 이 양안회담을 보면은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유선희 기자입니다. 2015년 11월 7일 오후 3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마잉주 당시 대만 총통은 분단 66년 만에 처음으로 제3국인 싱가포르 이곳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장에서 81초간 손을 맞잡았는데 넥타이의 색깔은 정반대였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의 상징인 빨간색, 마 총통은 대만 국민당의 색깔인 파란색을 선택했습니다. 회담장 벽면은 중립을 의미하는 노란색이 칠해졌고 양국 국기도 걸지 않았습니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아닌 동등하게 마주 앉았음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회담 비용도 절반씩 냈습니다. 미 백악관 측은 지난달 회담 장소를 싱가포르로 정한 이유를 설명하며 중국과 대만 지도자의 첫 번째 회담도 싱가포르에서 열린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양안 회담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겁니다. 최근 정상국가임을 강조해온 북한은 국제사회의 시선이 모이는 회담장에서 미국과 동등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선 북한을 대신해 싱가포르 정부가 회담 비용 일부를 대신 낼 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선 북한이 회담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거란 의견도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비용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측과 의전과 경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말 싱가포르에 온 북한 김창선 서기실장이 머무르고 있는 플러턴 호텔입니다. 고급 객실의 경우에는 하룻밤 숙박비가 수백만 원에 이르지만 김 실장 일행은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정상의 동선을 두고도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 안에서 모든 일정이 끝났던 양안 회담과 달리 남북 정상회담의 도보다리 대화와 같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일정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지에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저곳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할 거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JTBC 유선입니다.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오늘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세 장관은 공동 언론 보도문을 통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받아들이고 국제적 의무를 잘 지키면 주민들이 번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와 인도주의적 우려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세 나라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 4명이 조금 전 결정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후보는 김봉석, 오광수,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민용 기자, 방금 정해진 특검 후보 4명 어떤 인사들입니까? 네,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로 선정한 4명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김봉석 변호사는 검찰에 근무하면서 주로 특수와 첨단범죄 수사를 맡았습니다. 대표적인 수사로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 등이 있습니다. 오광수 변호사 역시 과거 대검 중수 이과장 등을 지낸 특수통으로 불립니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분식회계 사건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비리 사건 등을 수사했습니다. 임정혁 변호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등을 수사했습니다. 허익범 변호사 역시 과거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거친 인물입니다. 과거 뉴라이트 연합단체의 법률자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변협은 65명의 후보를 추천받았고 여기서 거절한 인사 등을 제외하고 수사력과 정치적 중립성을 원칙으로 삼아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4명 다 검찰 출신 변호사라고 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한 명은 언제쯤 결정됩니까? 네, 야3당은 후보 4명 중 2명을 추려서 오는 6일 수요일까지는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합니다. 원내 의석 분포 등을 감안하면 추천권 한 장은 자유한국당에게, 나머지 한 장을 놓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2명이 추려지면 다시 대통령은 사흘 안에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을 모두 쓴다 하더라도 오는 9일에는 특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는 본격적으로 언제쯤 시작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6월 말쯤이나 7월 초쯤엔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특검의 수사 기간은 60일이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대한변협에서 한민용 기자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죠.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을 고발할지 결정하는 데 참고할 여러 회의들이 열립니다. 법조계에선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정치 조직처럼 변질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는 2015년 7월 현안 관련 말씀 자료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문건엔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라면서 KTX 승무원 해고 등이 언급된 것으로 드러나 재판 거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서를 작성한 건 행정처 근무를 마치고 재판에 복귀한 판사였습니다. 같은 해 2월 행정처의 한 심의관은 판사들이 이용하는 익명 카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와 원세훈 댓글 공작 판결 등에 대해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자 보고서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카페에 자발적 폐쇄를 유도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직권남용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의 행정 업무를 벗어났다는 주장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행정처 근무가 이른바 엘리트 판사들의 승진 통로로 여겨지고
권력 또한 이곳에 집중되면서 본연의 기능이 변질됐다고 지적합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이런 상황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에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열릴 사법발전위원회나 전국 법원장 회의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법원 행정처 출신이 있는 걸로 파악돼 논란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주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 법원장 회의, 다음 주 전국 법관대표회의 등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사법부가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 회의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해 연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 회의체에 구성원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처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판사들이 곳곳에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사법개혁을 위해 만든 사법발전위원회 12명 위원 중에는 행정처 간부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 역시 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고위 법관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이들이 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더욱 주시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서울 용산에 지은 지 50년이 넘은 4층 상가 건물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4층에 살던 주민 1명이 다쳤습니다. 1층과 2층이 식당인데 오늘 영업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그나마 더 없었습니다. 연주환 기자입니다. 흙먼지가 앞을 가립니다. 포크레인은 쉴 새 없이 잔해를 퍼나르고 수색견은 무너진 건물 사이를 돌아다닙니다. 주차된 차는 건물 잔해로 뒤덮여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용산역 앞에 53년 된 4층짜리 상가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무너져 쌓여 있고 철근들은 여기저기 엉켜 있습니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이 건물은 한순간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연기가 막 나오고 불은 나중에 났고 지진하는 소리도 놀래가지고 나 우리 건물 무너진 줄 알고 어떻게 나온 거지 이제. 건물 1층과 2층 식당은 문이 닫혀 있었고 4층 주택에 있던 60대 여성 1명이 팔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에 대비해 주변 건물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매몰자가 있는지 수색했습니다. 통화하고 있는데 서너번 흔들리더니 하고 위에서 뭐 떨어지고 그래가 저희는 같이 막 이틀로 떨어졌어요. 예, 다리랑 막 뭐 물건에 막 깔렸다가 억지로 삐집고 나왔어요. 일부 주민은 주변의 빌딩 공사가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문이 빡빡했다고 이래. 그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렇다. 이 지하를 타고 이래서. 하지만 관할구청은 그동안 주변 공사와 관련한 민원은 접수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건물 붕괴의 원인이 노후 때문인지 아니면 인근 공사 때문인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건물이 무너진 이유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 곳곳에 위험할 정도로 낡은 데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까지 됐는데 별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초록색 벽은 갈라지고 뜯어져 나갔습니다. 아파트 외벽엔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지난 1937년 준공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여전히 4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건물 벽면은 갈라져 군데군데 땜질을 했습니다. 담벼락엔 붕괴 위험 경고문이 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오래돼가지고 합선될 확률이 많다고 그래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한데 뭐 어떻게 하지만 당장 대책은 없습니다. 이런 노후 건물은 서울 시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외벽이 갈라지고 떨어져 나간 이 아파트는 6년 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안전장치나 시설 없이 여전히 20여 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50년 된 건물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천장 마감재 곳곳이 떨어졌고 철골이 드러나 보입니다. 워낙 오래됐으니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좀 보강을 하는데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합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 수사 소식입니다. 바로 내일 수사가 분수령을 맞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밀수 혐의로 내일 오전 인천세관에 소환됩니다. 같은 시간에 어머니 이명희 씨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인하대에 부정 편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내일 조사에 착수합니다. 고일영 기자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는 모두 밀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 인천세관이 맏딸 조현아 씨를 가장 먼저 소환하는 이유는 밀수품으로 보이는 조 씨의 물건이 많아서입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그 드레스도 공항에서 와서 대한항공 직원이 호텔로 바로 가져왔던 것도 기억나고. 아내 이명희 씨나 막내딸 조현민 씨 등도 앞으로 세관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뭐 외국에서 가져오시는 분인데 불법이에요. 소세지 왔으니까 공항에서 픽업하라고 문자 기억도 나고 소세지 독일에서 체리 가져오고. 딸이 조사받는 동안 이명희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운전자 폭행과 특수상해 등 7가지 혐의입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20년 전 인하대에 부정 편입했다는 의혹도 내일부터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조사합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1톤 트럭 앞쪽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소방대원이 다친 탑승자를 차에서 빼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1톤 트럭이 부딪혔습니다. 당시 트럭에 탄 8명 중 적어도 2명 이상이 좌석이 아닌 적재함에 타고 있었습니다. 트럭 탑승자 8명 모두 부상당했고 버스에 타고 있던 5명 중 2명도 가볍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적재함에 탄 이유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한강 같은 강변공원에 나가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뭐 강변공원에서 지금 저희 뉴스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자, 그런데 이 떠들썩하게 술판을 버리거나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 여전하다고 합니다. 아침에 공원을 찾은 시민은 이걸 보고 폭격 맞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밤사이 쌓인 쓰레기는 치우기조차 막막합니다. 몰려든 비둘기 떼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있습니다. 깨끗한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쓰레기장이 아니라 서울 한강공원의 모습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6시입니다. 이렇게 공원 곳곳에는 전날 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침 일찍 산책에 나선 시민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폭격 맞은 것 같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도 나고 하니까 비둘기들 아침 먹으러 오는 곳? 낮사이 쓰레기를 치운 한강공원에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술판이 시작됩니다. 상인들은 배달 음식 광고 전단을 뿌립니다. 서울시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전단지 수거함입니다. 하지만 광고 전단지들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먹다 남은 라면은 그대로 뒤엎어져 있고 술병은 화장실 세면대 위에 던졌습니다. 여기저기 몸을 못 가누는 취객들도 보입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강공원에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버리다 보니 오히려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술판의 흔적은 날이 밝으면 다시 고스란히 남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예, 이어서 지방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이었습니다. 어제 경남 울산을 방문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부산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부산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평화를 위해 민주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의 발목 잡는 야당을 자유한국당을 응징하는 것이고 일자리 예산 그렇게 대통령이 호소해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야당에게 표처리를. 어제 울산과 김해 등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도 이른바 부울경에 집중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당초 잡혀있던 충청권 지원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선거 전략 구상을 위한 비공개 전략 회의를 가졌습니다. 대신 김성태 원내대표가 서울과 인천 등을 오가며 후보자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위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더 번영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헌신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이 분발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서울 강남에 총출동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유승민 공동대표, 손학규 선대위원장 등이 한데 모여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호남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도지사 자리를 놓고 야권 후보들 간의 후보 매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병국 후보가 바른미래당 신용환 후보에게 사퇴를 하면 다른 자리를 주겠다는 내용의 문서가 앞서 공개됐었죠. 박 후보는 이런 문서를 본 적도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 그러자 신 후보가 박 후보로부터 직접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충북도지사 야권 후보자 매수 논쟁에 불을 지핀 건 지난달 30일 공개된 문서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병국 후보가 바른미래당 신용환 후보에게 줬다는 이 문서엔 정무부지사를 단일화 조건으로 거래하는 듯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선관위도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 후보는 후원자 중 한 명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본인과 상관없다고 부인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신 후보는 박 후보가 직접 개입됐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17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박 후보를 만나 정무부지사 제안을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신 후보가 이렇게 해서 단일화해서 경제부지사 맡아서 도와주면 이기겠다. 그 말을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자유한국당 청원구 당협위원장 자리까지 제안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던 박 후보 측도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것일 뿐 사퇴를 전제로 했다거나 매수를 시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밝혀질 일이라며 정치 공방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하청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갑질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건설사가 공사를 당겨달라 하거나 늦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생기는 비용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죠. 이번에 문제가 된 건 GS건설입니다. GS건설의 갑질로 100억 넘게 손실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와 공정위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2012년 하남시 환경공사를 맡은 한기실업은 원청업체인 GS건설로부터 준공 시기를 1년 앞당겨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넉 달간의 야간 작업 끝에 간신히 준공 일자를 마쳤지만 GS건설은 야간 공사비로 청구한 24억 원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에는 공사를 빨리 시작하라고 해 서둘러 인부를 채용했더니 막상 설계도면을 늦게 줘 공사가 7개월이나 지연됐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인건비 등 30억 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벌인 공사에서 받지 못한 공사비가 130억 원에 달한다는 게 이 업체의 주장입니다. GS건설 측은 야간 공사와 추가 공사 등은 모두 현장 서장과 하도급 업체 간 구두로 진행된 내용이라 공사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공사비는 저희가 거의 선지급을 하는 편이 많습니다. 그것을 대기업이 안 주고 모든 일을 갖다가 미루면 기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기실업의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GS건설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직권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GS건설은 지난달 25일 한기실업에 15억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앞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아름다운 제주 해변이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검은 모래로 유명한 해변은 흰 모래로 얼룩지고 일부 해수욕장은 바닥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주변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침식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최충희 기자입니다. 제주 삼양해수욕장은 현무암이 부서져 만들어진 검은 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모래사장이 얼룩덜룩해졌습니다. 검은 모래가 있는 해수욕장에 일부러 찾아왔는데 하얀 모래도 있어서 좀 제가 속은 느낌이에요. 이곳에는 상층부에 있는 검은 모래가 지속적으로 유실돼 밑에 있던 다른 모래가 밀려오면서
한쪽에는 밝은색, 다른 쪽에는 검은색 모래가 보입니다. 모래가 자꾸 쓸려나가는 것은 해수면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8년간 제주시 해안의 해수면은 연평균 6mm 정도씩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 평균 2mm의 3배에 달합니다. 제주 도내 다른 해안 상황도 심각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해수욕장은 모래가 모두 쓸려나가고 하층 돌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해수욕장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인근 용머리 해안은 종종 출입이 제한될 정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모래 유실을 막는 포집기를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5, 60년 전에는 물때에 따라서 조금씩, 지금은 조금만 해도 물이 막 차서 많이 들어. 국립해양조사원은 대만 안류의 영향으로 해수가 팽창한 것이 해수면 급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프로야구에서 타자들이 공을 치기 전에 하는 행동 유심히 본 적 있으신가요? 장갑을 조였다 푸는가 하면 방망이를 연신 돌리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에는 선수마다 일정한 공식이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타석에 들어서 장갑을 푼 뒤 다시 조이고 점프를 해 양발을 부딪히고 헬멧을 벗어 머리까지 다듬습니다. 그리고 방망이로 바닥에 선을 긋고서야 타격을 합니다. 삼성 박한희 선수는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이 과정을 17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롯데 손아섭은 방망이를 잠시 주시했다 땅을 쳐다본 뒤 타격을 하고 NC 박성민은 방망이를 돌리고 다리를 한번 듭니다. 타자만 이런 습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아 정용우는 주자가 있을 때 팔을 앞으로 뻗었다 공을 던집니다. 선수들의 이런 독특한 습관은 야구 팬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합니다. 이런 준비 동작은 긴장감과 늘 마주쳐야 하는 선수들에게 평정심을 찾게 하는 자기 주문과도 같습니다. 슬럼프를 겪다 우연히 취한 동작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져 습관으로 굳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양궁이나 사격처럼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종목에선 이런 반복 동작을 몸에 익히기도 하는데 불안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변화무쌍한 매경기, 자신만의 일정한 동작으로 두려움에 맞서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강원 양양 앞바다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40대 남성이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 모 씨는 어제 오후 일행들과 20m쯤 잠수하고 물 위로 올라오다 실종됐는데 오늘 오전 양양군 동산항으로부터 북동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서 민간 다이버가 숨진 최 씨를 찾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가운데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선 여성 1000여 명이 낙태 처벌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임신과 출산은 여성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국가가 제한을 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관광명소 장가게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탄 버스가 추돌 사고가 나 타고 있던 5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한국인 13명이 탄 버스가 대협곡을 관광하던 중 다른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났다고 우한 총영사관이 밝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5명과 중국인 가이드 1명이 다쳤지만 모두 가벼운 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이 붙은 상태로 구조됐다가 치료 도중 숨진 돌고래의 뱃속에서 비닐봉지가 80여 장이 나왔다고 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바다수로에서 구조된 이 돌고래는 치료받으면서도 봉지 5장을 토해내며 힘겨워했습니다. 치료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배에 가득 찬 봉지 때문에 돌고래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는 6.13 지방선거 소식. 오늘은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송 기자,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고 첫 주말이잖아요. 앞서 이윤석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오늘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오지 않고 김성태 원내대표만 나온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국당은 어제 오후 5시에 오늘 홍 대표가 충북 제천과 충주를 찾을 예정이라고 공지를 했는데요. 예. 1시간 반쯤 뒤에 선거 지원 업무로 수정된 공지가 왔습니다.
예, 선거 지원 업무, 그러니까 지원 유세는 가지 않는다는 건데, 자, 이 주말에 뭐 휴일, 원래는 이제 뭐 유세하기에, 집중적으로 하기에 좋은 시기 아닙니까? 나서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낸 논평이 눈에 띄는데요. 이 민주당 김현 대변인이 홍 대표의 막말과 거짓 선동은 이 후보들의 홍준표 패싱만 가속화하고 있다. 오늘 유세 일정 취소는 이런 점들이 모두 고려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최근 홍 대표의 이 전국 지원 유세에 광역단체 후보들이 나타나지 않은 일이 몇 번 있었는데요. 예. 민주당은 이걸 홍준표 패싱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이것이 유세를 취소한 이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홍준표 패싱이다. 앞서 저희가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뭐 공천 과정에서 뭐 홍 대표와 불편을 겪었던 서병수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홍 대표가 부산을 찾았는데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이죠. 선거운동 첫날에 홍 대표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 사진은 홍 대표가 중구 보수동을 방문한 모습인데 보시다시피 서 후보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 시각 서 후보는 이 사상구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일 울산을 찾았을 때도 이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는 이 토론회 관련 녹화 촬영이 있다면서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또 이날 홍 대표의 경기도 방문 때도 남경필 후보는 다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지원 유세 일정 취소한 거에 대해서 홍 대표 측에서 공식 설명은 있습니까? 네, 홍 대표 이 최측근의 문자를 받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일요일은 일체 유세를 안 하기로 했다. YS, 즉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랬다. 예. 또 어제 6군데 강행군을 하다 보니 무리이고 오늘은 쉬면서 전국 전략을 구상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또 좀 전에 이건 들어온 소식인데요. 홍 대표는 앞으로 이 주요 거점 지역 유세만 한 뒤에 나머지 시간은 서울에 머물면서 전략을 짜는 데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홍 대표의 중앙당은 전략에, 지역 조직은 유세에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 이른바 이 투트랙 전략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내일 일정도 공지가 됐는데 이 중앙당에서 대책회의만 잡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굳이 뭐 현장에 지원 유세를 지역으로 나가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 같군요. 네, 홍 대표는 이 투트랙 전략을 결정한 직후인 오후 7시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지금은 문 대통령 세상인데 문홍 대결로는 선거에 이길 수 없고 이 민주당 후보는 북풍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면서 문 대통령 뒤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후보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들어 나는 유세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근데 앞서 이제 뭐 최측근이 앞서 이제 YS처럼 일요일에는 유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홍 대표의 직접 설명과는 좀 또 차이가 있어 보이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뭡니까? 네, 이 네거티브와 인물 검증으로 채워진 현수막 얘기인데요. 이 상대 후보를 겨냥한 대표적인 이 현수막 사진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군 면제 의혹이나 또 상대방의 정과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군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 화성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평화당 이 김형남 후보의 경우에는요. 민주당, 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후보의 캐릭터와 함께 정과자 시장 노 이렇게 적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예. 이 폭력이나 뇌물 공여, 또 직권 남용 등의 정과를 가진 다른 후보들에게 시정을 맡길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거론이 된 상대편 후보는 당연히 반발이 심하겠군요. 네, 유권자의 수준이 매우 높다. 그래서 네거티브 선거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후보도 있고요. 또 수원시의 염태영, 정미경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공방처럼 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건 궁금해서 짧게 이거 하나만 물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노골적인 네거티브 같은데 뭐 법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네, 선관위에 그 부분을 문의를 했는데요. 이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사실을 적시한 이 비방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공의 알 권리에 이것은 부합한다라고 예. 판단이 되면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또 뭐 법원의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네거티브 같다는 생각이군요.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최고 기온도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남부 곳곳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